안녕하십니까. 박성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작거리 작가주의 연기자들, 작가주의 연기자들 이런 작업을 지금 올리고 있죠, 유튜브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 41개 영화에 대한 감성 비평 이런 작업을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이 연기자와 함께 가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 함께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함께 저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일단 들어가며 해서 어,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에 대해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과 알레고리란 무엇인가입니다. 1592년 동유럽 보헤미아 지방에서 태어난 코메니우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현대 교육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이죠. 예, 코메니우스 요한 아모스는 그렇습니다. 결국 그의 고민은 소통의 문제로 귀결되게 되고요. 그가 1658년에 펴낸 세계도해는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그림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책은 150여 가지 주제를 그림으로 풀어 설명한 책입니다. 그 당시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었다고 하네요. 이 책에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자, 이리로 오렴. 현명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 현명하게 되는 건 어떤 건데요? 필요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이야기하는 거란다. 좋은 말이죠. 21세기가 문턱을 제대로 넘은 지금 일상적 쓸모에서 진리의 동반자로 차원이동을 꿈꾸는 모든 기술 영역의 장인들이 자연스럽게 예술가가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 영화는 적어도 문화정책적 맥락에서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로서 분류되곤 했었어요. 그 당시 일본 문화성의 관료들에게 영화는 기분 전환의 기술적 수단이었을 뿐이죠. 이제는 아무도 영화를 기분 전환의 기술적 수단 정도로만 강조하지는 않죠. 하지만 예술이란 이름으로 예술 영화 전용관에서 상영되는 그 많은 영화들의 비소통성 또는 반소통성의 대책 없음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통성이 예술이 기술로부터 구별될 때 필연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화뿐만 아니라 예술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모든 기술의 영역에도 해당되고요. 1700년대 들어 장인들이 진리의 동반자인 예술가로 거듭 태어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표현 형식이 소설입니다. 고대에도 이미 존재했던 소설은 1700년대를 거치면서 새롭게 윤곽을 드러내는데 예술을 진리의 현현으로 파악한 대표적인 예술사조가 낭만주의입니다. 대략 1700년대 말엽 등장한 예술사조인데요. 낭만주의의 어원은 독일어로 로만틱입니다. 독일어로 로만은 장편소설이라는 뜻으로 다시 말해 낭만주의는 진리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기류와 서술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소설을 중심으로 전개된 예술사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낭만주의가 로맨티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전개될 때 중심 인물들은 워즈워스나 키츠 또는 블레이크나 바이런 같은 시인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내 생각에 진리의 현현으로 예술과 낭만주의를 잘 말해주고 있는 작품은 독일의 작가 노발리스의 교양소설 푸른 꽃입니다. 노발리스의 말입니다. 내가 비천한 것에 고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평범한 것에 신비스러운 외관을 그리고 알려진 것에 새삼스러운 품위를 그리고 또 유한한 것에 무한한 모습을 부여한다면 나는 그것을 낭만화하는 것이다.
예, 낭만화에 대한 노발리스의 입장은 영국의 시인 블레이크의 신비주의적 글 작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처럼 일상의 인식적 회로를 깨고 그 너머에서 진실의 광맥을 캐는 작업이 낭만주의의 핵심입니다. 맥락상 어느 정도 과장을 용납한다면 1700년대 이래로 예술 사조상 온갖 경향들이 왔다 가지만 그 본질에서는 모두가 다 낭만주의적이었습니다. 다만 노발리스의 글이나 블레이크의 글이나 세속적 현실 의식을 바탕으로 한 독자들에게는 결코 만만한 소통성의 글들이 아니겠죠. 예술가가 일상에서 보이는 건 너머를 보는 자라는 자의식은 프랑스의 시인 랭보에 의해 견자, 부아영이라고 표현됩니다. 랭보가 말하는 견자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개인의 인격에 대한 인습적 개념을 형성하는 모든 제약과 통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영원한 신의 목소리를 내는 도구로서의 예언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가스통 바슐라르는 촛불의 미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견자에 의해 보여진 불꽃은 말을 유발시키는 것을 촉구하는 유령 비슷한 실제다. 예, 랭보든 바숄라르든 일상의 바라봄과는 다른 차원의 바라봄을 이야기하는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통성입니다. 내가 어릴 때 동네 이발소 거울위에 시가 한 토막 쓰여 있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예, 러시아 작가 푸시킨이 쓴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에 실린 편지글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 소설을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가 써진 원래의 맥락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이 시의 의미는 파악했다고 생각해요. 푸시킨의 시는 적어도 어린 시절에 나에게는 일단 소통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지막 껄떡 소리를 낼 찰나에 나는 옛날의 축제를 다시 열어줄 열쇠를 찾으려 했다. 그러면 아마도 욕망을 되찾을지 모른다. 자해가 그 열쇠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니 내가 전에 꿈을 꾸었나 보다. 너는 잔인한 놈으로 남으리라 따위의 말을 그토록 멋진 양귀비꽃 나에게 씌워준 악마가 다시 소리친다. 내 모든 욕망과 이기주의와 너의 모든 죄종을 짊어지고 죽으리라. 오, 네, 그런 것은 실컷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탄이여, 정말 간청하노니 화를 덜 내시라. 예, 랭보가 쓴 지옥에서 보낸 한 철줄 중 불문학적 귀면 번역으로 서시의 한 부분입니다. 푸시킨과 비교하면 확실히 소통성에서 만만치 않은 구석이 있죠. 학자들은 랭보 같은 시인들을 일컬어 상징주의자라고 합니다. 미술학자 케네스 클라크는 상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회적 예술도 단지 물질적 가치와 육체적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술은 단지 정신적 삶이 상징을 통해 표현을 추구할 만큼 강할 때 가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징은 저작거리의 세속적 삶이 익숙한 일상적 아름마리를 통해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상징주의자 할 때 상징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징이란 다시 이런 맥락에서 상징주의 할 때 상징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시란 말씀 언과 절사가 결합되어 절이나 교회 또는 성당과 같은 사원에서 쓰는 말이란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를 일상의 관습적 쓰임새로 설정하고 그 언어를 벗어난 언어가 시란 것이죠.
그러니까 한자로 시란 현실이 아니라 진실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언어란 의미를 내포합니다. 진실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시의 대표적인 경우가 선시입니다. 선시란 도를 득한 선승이 그 깨달음을 시로 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성한 도인이 아니면 선시를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견성은 불교 용어로서 본래 마음자리를 본다는 뜻으로 깨달음을 의미하죠. 랭보의 견자나 불교의 견성은 일상적 차원에서 몇 마디 설명으로 해결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상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미학을 대표하는 용어가 상징이고요. 결국 모더니즘의 비소통성은 상징에서 비롯합니다. 이것이 소통보다는 상징으로서 예술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국문학 교수 이어령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구하는 예술은 본질적으로 비소통성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기에서 알레고리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알레고리란 한마디로 우화나 동화와 같은 겁니다. 쉽게 이솝우화나 안데르센 동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돌 던지는 아이들과 개구리의 이야기라든지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 말이죠. 나이 어린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하는 이야기이면서 어른들의 간단한 설명으로 한 켜 아래 흙 속에 묻혀있던 중요한 진실의 의미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실의 소통으로서 알레고리에 잠재되어 있는 소통성의 가능성입니다. 여기에서 상징과 알레고리에 대한 온갖 현학적인 구분을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나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징은 일상적 인식의 회로를 형식에서부터 깨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상징주의는 진실의 내용을 일상적 그릇에 담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죠. 반면에 알레고리는 일상적 인식의 회로를 타고 진실이 건네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의 내용을 일상적 그릇에 담는 작업이 알레고리인 셈입니다. 상징보다 알레고리에 더 관심을 기울인 작가 중에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만큼 소통이 중요했죠. 물론 표면적인 소통 한 켜 아래에서 관객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의미를 찾는 그런 능동적인 소통성이죠. 결국 진실은 일상적 인식의 회로를 일단 동작 정지시켜야 드러나니까요. 여기에서 내게 한 켜 아래라는 비유법을 쓴 것은 일단 상징은 그 형식의 구성이 너무 심오해서 그 의미에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반면 알레고리는 그 의미가 우리가 손을 들어 표면에 덮여 있는 흙을 쓸기만 하면 드러난다는 정도로 상징과 알레고리의 의미작용을 비교하기 위한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레고리적 상상력이라 부르는 상상력은 어쨌든 알레고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을 들어 표면에 덮인 흙을 손바닥으로 쓰는 정도의 적극적인 능동성이 필요한데 알레고리적 상상력은 그 능동성을 부추기는 창의적 힘의 쓰임새를 가리킵니다. 새삼스러울 필요도 없이 알레고리로 거론되고 나는 작품들은 대체로 명백함의 특징을 보이죠. 따라서 알레고리적 상상력이 제대로 작용하면 일단 멈춰서서 발을 디딜 수 있는 지점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확보됩니다. 그 의미층의 깊이는 감성이 말해줄 거고요. 다시 말해 머리로 이해되는 진실이 아니라 가슴 언저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진실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어, 저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에 들어가며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